제 이름은 이지현이에요. 올해 48살이고 남편 강민수와 결혼한 지 15년째가 되는 평범한 주부랍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했던 진실에 관한 것이에요. 3년 전 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어요. 가스불 끄는 걸 잊는다거나 며칠 전에 한 얘기를 또 하신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처음엔 좀 난색을 표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이 3개였는데 아이들이 없었던 터라 빈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을 엄마 방으로 꾸몄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엄마는 대체로 온순하셨고 민수 씨도 장모님께 잘해드렸어요. 아침마다 인사도 잘 드리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나갔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민수 씨는 성실한 남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과장님이었고 집에서도 소리 한 번 크게 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엄마를 모신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엄마 방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사위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민수 씨가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니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민수 씨는 장모님께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저는 엄마 손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사위가 그냥 걱정되어서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눈빛이 아니라고 뭔가 다르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게 치매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치매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 망상이나 피해의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에게 엄마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혹시 엄마가 불편해하실까 봐 좀 더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장모님께 신뢰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엄마가 요즘 예민하신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민수 씨는 알았다며 조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치매가 정말 심해지는 건가?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어젯밤에 사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자기를 쳐다보다가 갔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밤중에 엄마 방에 들어갔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민수 씨는 밤에 깊이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저보다 먼저 주무시고 아침에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엄마께 여쭤봤어요. 정확히 몇 시였냐고, 정말 사위가 맞냐고요. 엄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새벽 2시쯤이었고 복도 불빛에 얼굴이 보였다고 분명히 사위가 맞다고 하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꿈을 꾸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수 씨가 엄마 방에 들어간 걸까요? 만약 들어갔다면 왜 들어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장모님 방에 들어갔냐고요. 민수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왜 밤중에 장모님 방에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꿈을 현실로 착각하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화를 내신다기보다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위가 자기를 만진다고 목욕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만진다고요. 목욕할 때 들어온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수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엄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엄마가 잘못 보신 거라고, 사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 목욕 시간에 욕실 문을 꼭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엄마 방문도 안쪽에서 잠그도록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은 속옷을 만졌다고 하셨고, 또 어느 날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점점 더 괴로워졌답니다. 엄마를 믿어야 할까요?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치매가 심해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진찰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성적인 내용의 망상도 나타날 수 있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치매 환자들 중에는 가족을 의심하거나 성적인 피해 망상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역시 엄마의 치매 증상이었구나. 민수 씨는 결백하구나. 저는 엄마가 그런 망상에 시달리신다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남편이 결백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에게 병원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안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뭔가 의심에서 벗어난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새벽 2시, 복도 불빛, 만진 곳, 속옷. 그게 정말 다 망상일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조용했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엄마 말씀이 사실이라면, 만약 민수 씨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수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대하는 태도, 엄마를 보는 눈빛, 엄마 방 근처에 있을 때의 행동.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위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누이 수정이가 집에 놀러 왔답니다. 수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37살이었는데 강한 성격의 여자였어요. 저희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수정이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장모님 모시기 힘들지 않냐고, 치매 환자 모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제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수정이가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요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며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수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자기를 만진다는 둥, 방에 들어온다는 둥 하신다고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신우이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신우이한테 한 걸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수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언니도 힘들겠다고, 치매 환자가 그런 망상을 가지면 가족들이 정말 곤란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왜 곤란한 일이냐고, 엄마가 치매 증상으로 그러시는 건데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수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민수 씨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엄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수정이한테 돌아가시라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했답니다. 수정이가 나간 후 저는 민수 씨에게 따졌어요. 왜 엄마 얘기를 신우이한테 했냐고, 그게 떠벌릴 일이냐고요.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동생한테 털어놓은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민수 씨가 왜 답답해하는 걸까요? 엄마의 치매 증상이 답답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 방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답니다. 복도로 나왔는데 갑자기 민수 씨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어둠 속에 숨었답니다. 민수 씨가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시는 걸까 생각했는데 민수 씨는 화장실이 아닌 엄마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민수 씨는 엄마 방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았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제가 안쪽에서 잠그도록 했거든요. 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돌아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수 씨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벽 뒤로 숨었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본 게 뭔가요? 민수 씨가 새벽에 엄마 방문을 열려고 한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엄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말씀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민수 씨가 정말로 엄마 방에 들어가려고 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저는 그날 밤 엄마 방에서 잤어요. 엄마 곁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 제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셨냐고요.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안 갔다고 왜 그러냐고 했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민수 씨가 새벽에 나와서 엄마 방문을 열려고 한 걸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엄마가 정말로 망상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민수 씨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밤새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 씨를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부부관계가 파탄날 거예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민수 씨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작은 CCTV 광고를 봤답니다.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답이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남편을 의심한다는 뜻이잖아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요. 제가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엄마를 생각했어요. 치매에 걸려 힘들어 하시는 엄마. 그런 엄마가 매일같이 호소하시는 그 말들. 저는 딸이에요. 엄마를 지켜야 해요. 저는 결심했답니다. CCTV를 설치하기로요. CCTV를 주문한 지 이틀 후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저는 민수 씨가 출근한 후에 상자를 열었답니다. 안에는 성냥갑만 한 크기의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까요? 침대가 보이는 곳이어야 하고 동시에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야 했어요. 책장 위에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엄마께 선물한 곰 인형이었답니다. 저는 그 인형을 집어들고 뒷면을 살펴봤어요. 인형의 눈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수술했답니다.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인형을 다시 책장 위에 올려놓았죠. 완벽했어요. 침대 전체가 보였고 방문도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인형일 뿐이었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엄마 방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녹화 기능도 있었답니다. 저는 설정을 마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가 찍힌다면요. 만약 민수 씨가 정말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잤어요. 알람을 새벽 2시로 맞춰놨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깨고 말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1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답니다. 엄마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복도 불빛에 얼굴이 비쳤어요. 민수 씨였어요. 민수 씨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민수 씨는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엄마를 내려다봤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엄마가 움직이셨어요. 잠결에 몸을 뒤척이신 거예요. 민수 씨는 재빨리 물러섰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방금 본 게 뭔가요? 민수 씨가 정말로 새벽에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녹화된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민수 씨가 방에 들어와서 침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드시고 출근 준비를 하셨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엄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일 없으셨냐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또 들어왔다고 사위가 또 방에 들어왔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엄마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셨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거의 매일 밤 엄마 방에 들어왔어요. 항상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서서 엄마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떤 날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엄마 이불을 살짝 만지기도 했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영상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젯밤에 이불을 걷었다고 자기 다리를 만졌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젯밤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거기엔 더 끔찍한 장면이 찍혀 있었답니다. 민수 씨가 엄마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엄마 다리를 쓰다듬는 모습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관찰했어요. 민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밥을 드시고 TV를 보시고 저한테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식탁에 앉은 채로 물었답니다. 왜 밤마다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언제 장모님 방에 들어갔냐고 되물었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민수 씨가 엄마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요.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이불을 제대로 안 덮으시길래 덮어드린 거라고 했어요.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답니다. 새벽 2시에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준다고요. 민수 씨는 화를 냈어요. 자기가 장모님을 걱정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자기를 뭘로 보는 거냐고 소리쳤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증거를 보여줘도 변명을 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화가 나신 채로 먼저 주무시러 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 수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수정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오빠한테 왜 그러냐고, 오빠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아냐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 씨가 신우이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요. 수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장모님 치매가 심해지면서 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이상한 건데 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다음 날 시동생 민호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시댁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구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구나.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민수 씨 편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며느리, 예민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는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수 얘기를 들었다고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항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집에서 모시는 게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장모님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엄마를요. 민수 씨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엄마는 제가 모실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민수가 힘들어한다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마저 민수 씨 편을 드시다니.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엄마를 지키려는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많이 힘들지? 라고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네,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대답했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고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잘못은 민수 씨가 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민수 씨의 거짓말이 제 진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이 믿어줄까요? 카메라 영상이 있어도 민수 씨는 이불을 덮어줬다고 변명할 거예요.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아무도 제 편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딸이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수 씨가 단순히 방에 들어와서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마한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답니다.
민수 씨는 제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쯤에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답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이불만 만지고 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엄마 팔을 만지거나 다리를 쓰다듬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모두 저장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켰어요.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엄마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침대 옆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수 씨가 엄마 이불을 완전히 걷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엄마 잠옷을 만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는 잠결에 몸을 움직이셨지만 깨어나지는 않으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가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민수 씨를 떼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완벽한 증거를요. 민수 씨는 몇 분 동안 그렇게 엄마를 만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답니다.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려는 듯 신음소리를 내셨거든요. 민수 씨는 재빨리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 그 모습이 역겨웠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을 수가 있죠. 민수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엄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젯밤에 기억나는 거 있으시냐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꿈을 꾼 것 같다고. 누가 자기를 만지는 꿈을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꿈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엄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증거를 더 모을 거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이 다 망가진다고, 그냥 엄마를 다른 데 보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엄마가 피해를 입고도 참아야 하냐고, 왜 가해자인 민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피해자인 엄마가 집을 떠나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엄마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하시다니. 피해를 입은 건 엄마인데 엄마가 저를 걱정하시다니.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노인학대와 성범죄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치매 환자나 노인에 대한 성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일어나고 피해자가 제대로 증언을 못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계속 처벌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인가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상담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중요하다고, CCTV 영상이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히 간병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변호사님은 조언하셨어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하니까. 엄마께서 정확히 기억하시는 것들을 메모해 두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엄마는 치매 환자예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2021년 12월 5일. 엄마가 처음으로 사위가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심. 2021년 12월 12일. 밤에 방에 들어왔다고 하심. 2021년 12월 20일. 이불을 만졌다고 하심. 저는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각 날짜에 제가 확인한 CCTV 영상 내용도 함께 적었답니다. 이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낮에 엄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김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자상한 분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주 3회 오셔서 엄마를 돌봐주셨답니다. 김 선생님은 엄마를 목욕시키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어요. 엄마도 김 선생님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날 김 선생님은 엄마를 재우시고 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님,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느낀 건데 사위분이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다급하게 물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낮에 집에 사위분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머니 방에 자주 오신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를 노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낮에도 그랬다고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위분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셨다고 자기가 돌아오니까 황급히 나오시더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김 선생님은 대답하셨어요. 사위분이 장모님 컨디션 확인하러 왔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고, 뭔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셨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 씨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엄마 방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님,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아들이 부적절하게 대하는 일이었죠. 그때 제가 가족에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해고됐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 눈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혹시 며느님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김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 CCTV 설치한 것, 찍힌 영상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반응까지요.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님이 용감하시다고, 엄마를 지키려는 며느님이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셨어요. 조심하라고, 이런 일은 가족들이 잘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며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증언해주겠다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김 선생님과 저는 그날부터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은 낮 시간 동안 민수 씨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저는 밤 시간 동안 CCTV를 확인하고 영상을 저장했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했어요. CCTV 영상 15개, 김 선생님의 목격담 메모, 엄마의 진술 기록. 저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셨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와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핸드폰으로 녹화하면서요. 엄마는 카메라를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은 박순자이고 72살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위 강민수가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밤마다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했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저는 다음날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민수 씨가 엄마 방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수 씨의 움직임이 더 대담했거든요. 민수 씨는 엄마 이불을 완전히 걷어내고 엄마 잠옷 위로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확 열었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불을 켰어요.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장모님 이불이 걷혀 있어서 덮어드리려던 참이라고요.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는 다 알고 있다고. CCTV에 다 찍혔다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수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엄마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요. 민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인정하다니. 변명하거나 부인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민수 씨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충동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요. 충동이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치매 걸린 장모를 성추행하는 게 정당화되냐고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자기도 병원에 가보겠다고, 상담을 받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나요? 상담받는다고 엄마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애원했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전과자가 된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요. 민수 씨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 이혼하면 당신도 힘들어진다고, 집도 재산도 다 나눠야 한다고 소리쳤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재산이요. 집이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 엄마가 당한 일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다 끝난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답니다. 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요.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이건 범죄라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신고하고 싶다고, 제 남편이 제 엄마를 성추행했다고요. 경찰관은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답니다. 엄마가 치매 환자라는 것, 남편이 밤마다 엄마 방에 들어간 것, CCTV에 찍힌 것, 목격자가 있다는 것. 경찰관은 내일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정식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 다른 데서 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와 김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복잡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여자 경찰관이 저희를 맞아줬답니다. 이름은 박지은 경사님이었어요.
박 형사님은 자상한 목소리로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천천히 설명하시라고 했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의 치매 진단, 집으로 모신 것, 엄마가 하신 말씀들, 처음엔 믿지 않았던 것, CCTV를 설치한 것, 찍힌 영상들. 박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영상을 볼 수 있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장해둔 영상들을 보여드렸답니다. 박 형사님은 영상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갔어요. 특히 민수 씨가 엄마 이불을 걷고 만지는 장면에서는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박 형사님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준강제추행이라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처벌받을 수 있냐고요. 박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목격자로서 진술하고 싶다고요. 박 형사님은 김 선생님의 진술도 받았어요. 김 선생님은 낮 시간에 목격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진술하셨어요. 엄마는 많이 긴장하셨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위가 밤마다 방에 들어온다고, 자기를 만진다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박 형사님은 엄마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진술이 끝나고 박 형사님은 저희에게 말했어요.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박 형사님은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답니다. 저는 뭔가 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안했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댁 식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 수정이었답니다. 수정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소리쳤답니다. 언니가 오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정말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민수 씨가 연락한 것 같았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신고했다고요. 수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언니가 미쳤다고,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냐고,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가족이요. 가족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민수 씨는 뭐예요? 저는 수정이한테 말했어요. 민수 씨가 뭘 했는지 아냐고, 치매 걸린 장모를 성추행했다고요. 수정이는 비웃었어요. 성추행이요. 오빠가 장모님 이불 덮어드린 게 성추행이냐고, 언니가 오빠를 모함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민수 씨가 엄마를 만지는 장면을요. 수정이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편집된 거라고,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편집이요. 조작이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수정이한테 말했어요. 믿든 말든 상관없다고, 경찰이 조사할 거라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요. 수정이는 화가 나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면서 소리쳤답니다.
후회할 거라고, 언니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요. 저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답니다. 엄마가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고 물으셨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이제 뭐가 시작될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얘기할 게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싫다고, 할 말 없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냐고, 당장 오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들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시간 후 정말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함께요. 저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서 저를 둘러쌌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고를 취소하라고, 민수가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가 오해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라고, 증거가 있다고요. 시동생 민호가 말했어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형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조작이요. 다들 왜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쳤어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라고, 민수 씨를 감싸고 싶으니까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정말 이렇게 나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 며느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셨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들 나가시라고,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서셨어요. 가면서 말씀하셨답니다. 후회할 거라고, 혼자서 어떻게 사는지 보자고요. 세 사람이 나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요. 김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요. 민수 씨와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흘 후 박 경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그런데 민수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부인한다고요? 영상이 있는데요. 박 경사님은 설명하셨어요. 민수 씨가 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는데, 영상은 단순히 장모님 건강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드리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부부 갈등 때문에 일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영상을 제대로 봤냐고 물었어요. 박 경사님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고, 피해자인 엄마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신체 검사도 받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진찰하시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신체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요.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있고 허벅지 안쪽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 씨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상처들은 환자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위치와 형태라고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지로 만진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즉시 박 경사님한테 전달했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경사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검토한 결과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민수 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 경사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무엇이냐고요? 박 경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통장을 조회해 봤는데 10년 전쯤에 큰 금액이 입금된 적이 있다고요. 출처를 조사해 보니 민수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게 왜 이상한지 물었어요. 박 경사님은 설명하셨어요. 금액이 5억 원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체 날짜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는 갑자기 엄마 방에서 발견했던 시어머니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그 일기장을 어디 뒀더라?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 씨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찾았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10년 전 날짜들을 찾아봤답니다. 2013년 9월 5일.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수가 자꾸 내 방에 들어온다. 밤에도 들어온다. 무섭다. 2013년 9월 15일. 민수한테 말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민수가 화를 냈다. 엄마가 뭘 아냐고. 돈이 필요하다고. 2013년 9월 20일. 민수가 돈을 요구한다. 5억을 달라고 한다. 안 주면 며느리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한다. 무서워서 줄 수밖에 없었다. 2013년 9월 25일. 통장에서 5억을 빼서 민수한테 줬다. 민수는 이제 안 귀찮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2013년 10월 3일. 계단에서 누군가 나를 밀었다. 민수였던 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무섭다. 2013년 10월 5일.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믿어줄까? 민수는 착한 척을 너무 잘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수 씨가 시어머니한테도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협박해서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혹시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서 죽인 건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경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일기장 내용을 말씀드렸답니다. 박 경사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즉시 경찰서로 와달라고, 일기장을 가지고 오라고요. 저는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박 경사님은 일기장을 받아보시고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박 경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10년 전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시어머니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냐고요. 박 경사님은 어렵다고 했어요. 이미 10년이 지났고 당시 사고사로 결론났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일기장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며칠 후 민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준강제추행, 노인학대, 그리고 공갈 혐의였답니다. 박 경사님은 민수 씨를 체포하러 간다고 같이 가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수 씨 체포 소식이 나왔어요. 치매 걸린 장모 성추행한 사위 구속이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답니다. 해냈다고, 엄마를 지켰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시어머니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니. 어쩌면 시어머니를 죽인 것일 수도 있다니. 저는 엄마 손을 꼭 쥐고 울었어요. 오래오래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답니다. 수정이는 울고 있었어요. 오빠가 구속됐다고, 언니가 오빠 인생을 망쳤다고 울부짖었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인생을 망친 건 민수 씨 자신이라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수정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10년 전 일까지 다시 조사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기장 내용을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내용이라고요. 수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다고요. 시어머니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머리뼈에서 둔기에 맞은 듯한 골절이 발견됐다고요.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골절 각도를 분석한 결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 씨는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살인자였을지도 몰라요. 검찰은 민수 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거든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김 선생님도 함께였답니다. 피고인석에 민수 씨가 앉았어요. 수감자 옷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검사님이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 박순자 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친모인 강금순 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했으며 친모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도 있다고 했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민수 씨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장모님 성추행은 단순한 오해이며 친모 사망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CCTV 영상, 의사 진단서, 일기장, 통장 거래 내역, 부검 결과. 모든 증거가 민수 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김 선생님이 증인석에 서셨답니다. 김 선생님은 낮 시간에 목격한 것들을 또렷하게 증언하셨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자기가 없을 때를 노렸다고,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다음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답니다. 엄마가 처음 호소하셨을 때 저는 믿지 않았다고, 남편을 믿었다고요. 하지만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다고, 남편이 밤마다 엄마 방에 들어가 엄마를 추행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도 말했답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협박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계단에서 누군가 밀었다고 쓰신 것. 민수 씨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부부 갈등 때문에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저는 15년간 피고인을 믿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증인석에 서셨어요. 엄마는 많이 떨리셨지만 판사님께 또렷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위가 밤마다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만졌다고, 무서웠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판사님은 엄마께 물으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확실하냐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실하다고, 꿈이 아니라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고 날이 왔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답니다. 판사님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를 약 3년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10년 전에는 친모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모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셨어요. 이는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하셨어요. 쿵.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답니다. 김 선생님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답니다. 이제 엄마는 안전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뷰를 요청했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한 명의 딸이었다고, 제 엄마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딸이라고요. 하지만 알았다고, 이 세상에는 엄마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와 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엄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엄마 딸이니까요. 우리는 오래오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의 평화로운 날들. 판결이 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도착했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뜯었어요. 소장이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시누이 수정이와 시동생 민호가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혐의는 명예훼손과 무고죄였답니다. 제가 민수 씨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명예를 훼손했고 시어머니 일기장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법원 판결이 났는데 민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죠?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은 소장을 보시고 말씀하셨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악의적인 고소라고 했어요. 민수 씨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도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출석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누이 수정이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TV를 켰다가 수정이를 봤답니다.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억울하다고, 며느리가 부부싸움 때문에 오빠를 모함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치매가 심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신다고, CCTV 영상도 편집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누가 누군지요. 그날부터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욕설과 비난이 나왔답니다. 남편 인생 망친 악녀, 부부싸움으로 시댁. 식구 다 파멸시킨 여자, 치매 환자 말만 믿고 남편 감옥 보낸 미친 여자.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요. 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죠? 일주일 후 시누이가 고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갔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이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시누이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제가 피해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고소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일기장도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답니다.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민수 씨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리고 일기장은 필적 감정까지 받아서 진짜로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판사님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왜 무고죄로 고소했냐고 물으셨답니다. 시누이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원고들이 억울해한다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판사님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으셨지만 표정을 보니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누이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소리쳤답니다. 언니가 우리 오빠 인생을 망쳤다고,
우리 가족을 다 파멸시켰다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인생을 망친 건 민수 씨 자신이라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요. 신우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가로막았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신우이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지현 씨냐고, 자기는 기자라고 인터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인터뷰할 것 없다고, 법원 판결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하지만 기자는 계속 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맞냐고, 일기장 조작은 정말 아니냐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피해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가해자 가족 말은 그대로 믿고 피해자 말은 의심하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른 기자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두 차단했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민수 씨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박철수라고 했답니다. 박철수는 저한테 부탁했어요. 민수를 용서해 달라고, 민수가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용서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민수 씨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박철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민수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이상했던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일시적이요. 3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한 게 일시적이에요. 저는 박철수한테 말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박철수는 인상을 쓰며 돌아섰어요. 가면서 중얼거렸답니다. 냉정한 여자라고, 남편도 용서 못하는 여자라고요.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죠? 엄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제 편이어서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신우이의 소송은 기각됐어요. 판사님은 이 소송이 명백히 이유 없는 소송이라고, 오히려 피고인, 그러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셨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항소한다고 했어요. 저는 또 싸워야 했답니다.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언제쯤 평화로운 날들이 올까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곧 올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만 더 참을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들었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큰 법정이었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변호사를 바꿨어요. 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답니다. 첫 재판 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시누이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이었답니다. 증인들은 증언했어요. 민수 씨가 평소에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답니다. 제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들은 민수 씨의 집안 생활을 알고 있냐고, 밤에 민수 씨가 뭘 하는지 아냐고 물었답니다. 증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재판에서는 민수 씨가 직접 법정에 섰어요. 교도소에서 호송되어 온 거였답니다. 민수 씨는 수감자 옷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민수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에요. 민수 씨는 증언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장모님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답니다. 단지 장모님이 이불을 제대로 안 덮으셔서 걱정돼서 방에 들어간 거라고, 건강을 확인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한 거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제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그럼 왜 새벽 2시에 들어갔냐고, 왜 낮에는 안 했냐고 물었답니다. 민수 씨는 대답했어요.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계셔서 필요 없었다고, 밤에 혼자 주무실 때 걱정돼서 들어간 거라고요. 변호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장모님 몸을 만졌냐고, CCTV에 다 찍혀 있다고요. 민수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이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스친 거라고 했답니다. 변호사님은 비웃었어요. 실수로요. 3년 동안 매일 밤 실수를 하셨다고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변호사님은 시어머니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10년 전에도 친모에게 같은 짓을 했죠. 그리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았죠. 그걸 폭로하려는 친모를 계단에서 밀어 죽였죠. 민수 씨는 소리쳤어요. 아니라고,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 자기가 밀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부검 결과를 제시했어요. 시어머니 머리뼈 골절은 뒤에서 밀려서 생긴 거라고, 단순한 낙상 사고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민수 씨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재판에서는 제가 증언했어요. 저는 증언석에 서서 모든 걸 말했답니다. 처음에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남편을 믿었던 것, 하지만 CCTV를 설치하고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시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한 것.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남편은 3년 동안 제 엄마를 성추행했고 10년 전에는 시어머니를 죽였다고요. 시누이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은 남편에게 원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증거가 다 있다. 변호사는 계속 물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 아니냐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대답했답니다. 부부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오히려 좋았다고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고 제가 믿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는 엄마가 다시 증언하셨어요. 엄마는 이번에도 또렷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위가 밤마다 방에 들어왔다고, 자기를 만졌다고, 무서웠다고요. 신우이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치매 환자인데 기억이 정확하냐고,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냐고요.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판사님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사위가 정말로 자기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호소하셨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최종 변론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우이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피해자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의 변론은 달랐어요.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명백한 범죄라고요. 피고인은 3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10년 전에는 친모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까지 했다고요. 증거는 명확하다고, CCTV 영상, 의사 진단서, 일기장, 부검 결과, 모든 게 피고인의 범행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강조하셨어요.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노인이었다고, 그런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선고를 하시기 전에 한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와 성범죄는 은폐되기 쉽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것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판사님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항소는 기각한다고,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셨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그리고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한다고 하셨답니다. 쿵.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짜로 끝난 거예요. 저는 엄마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답니다. 김 선생님도 옆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했다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감을 물었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제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요. 이 세상에는 저희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서 싸우면 정의가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는 범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엄마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2층 집이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엄마 방이 있고 2층에는 제 방이 있었답니다. 엄마 방은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었어요.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답니다.
저는 정원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장미를 심었어요. 아침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산책을 좋아하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하다고, 무섭지 않다고, 밤에 잘 잔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이제는 평화롭다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엄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답니다. 적어도 이제는 엄마가 안전하니까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오셔서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엄마는 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용기 있는 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참고 외면한다고요. 하지만 며느님은 달랐다고, 싸웠다고, 그래서 엄마를 구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김 선생님 말씀이 위로가 됐거든요. 4개월쯤 지났을 때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가 항고했다가 기각됐다고,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동의했답니다. 이혼 소송은 비교적 빨리 진행됐어요. 민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쉽게 이혼을 인정했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답니다. 재산 분할은 복잡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재산을 주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결혼 기간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했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엄마를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카페 이름은 평화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평화를 기념하는 의미였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답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답니다.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이지연 씨 맞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답니다.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봤다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답니다.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정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남동생이 아버지를 학대했다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요. 결국 증거를 모아서 신고했고 남동생은 처벌받았다고 했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이야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줬다고, 저 덕분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잘하셨다고, 아버지를 지키셨다고요. 여자는 고맙다며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제 싸움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됐구나.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께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자랑스럽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책 제목은 딸의 용기였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제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편지에 답장을 썼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 상담을 했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들한테 말했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2년이 지났어요. 엄마의 치매는 더 진행됐답니다. 이제는 저를 자주 못 알아보세요. 하지만 가끔 맑은 날이 와요. 그런 날이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세요. 고맙다고, 엄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해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엄마 딸이니까요. 어느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엄마가 장미꽃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행복하다고요. 저도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장미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알고 있어요. 엄마의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요. 언젠가는 엄마가 저를 완전히 잊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떠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엄마는 행복하시니까요. 평화로우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지켰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엄마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장미꽃을 봤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행복하다. 이 싸움은 힘들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알았다.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용기를 낸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됐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엄마와 나, 우리는 이제 평화롭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엄마와 함께 평화롭게.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고통의 끝에서 찾은 평화. 싸움의 끝에서 얻은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